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간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KRM 뉴스 에이전시를 이스라엘에 이제 등록했고, 이스라엘에서 그동안 일어난 모든 전쟁들이 너무 많았고, 그 전쟁들이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 전쟁 가운데 또 이용희 교수님이 이번 주일날 또 이스라엘에 가시게 될 텐데, 이스라엘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기도하면서 받았던 마음은, 이제는 그동안 하셨던 기도들이 이제는 실제로 눈으로 보여지는 시간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전달했었던 거는 제가 거의 교회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 제목이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말 마지막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라라는 거의 그런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이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명령하고 같이 가자 하는 초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딱 가시는 시점이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9th of Av라는 아브월 9일 딱 지나고 나서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 두 가지 금식이 있어요. 욤키프르라는 대속죄일, 그거는 레위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에도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한 번 이 제사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때를 위한 금식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들어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 9th of Av, 아브월 9일 같은 경우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심판받게 돼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했다라고 비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9th of 그 아브월 9월, 그리고 요 3주 기간 동안 Between the Strait에서 해협을 지나가는 시간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이스라엘의 역사상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 1차 대전도 이 9th of Av에 시작이 됐고, 그리고 2차 대전에서 홀로코스트가 있는 시점도 이 9th of Av, 그리고 또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10지파는 이거 너무 힘들어요, 거인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쁜 소식을 전했던 게 이 아브월 9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현대 이 역사에서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쫓겨났죠. 그것도 이 아브월 9일에 일어났고, 영국에서 쫓겨날 때도 아브월 9일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상 많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은 요 3주 동안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생일 축하도 하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 3주 기간 동안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수염을 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더 종교인들은 목욕도 안 해요. 그래서 이 찜통 더위에 목욕도 안 해요. 그리고 목욕도 안 하고 그냥 애곡하고 이제 하나님께 죄송하다라는 그 기도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월 9일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이제 다시 세워달라 하는 그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진 거는 유대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지 못한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9th of Av에서 이 3주 동안에 굉장히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지막 금식을 하고 성전산에 올라가서는 애곡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성전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그거를 드릴 걸, 링크를 드렸어도 되는데, 많은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산에 올라가는 게, 이스라엘에서 저 뒤에 있는 저 황금돔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전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은 아무 때나 24시간 어느 때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이나 외국인들, 유대인들은 다 줄을 서서 아침에 2시간, 저녁 오후에 점심때 2시간, 요 정도 시간이 맞춰져서 허락을 받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속 탐지기랑 저희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그래서 이 소지품 검사를 할 때 성경책이거나 아니면 제 여기 잠바니나 티셔츠에 성경 문구나 십자가 모양이 있으면 올라가기를 거부가 당해요. 그런 데였는데, 위에 올라가서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면 거기에 있는 와크프, 이 이맘들, 그 사람들이 막 종교 경찰들이 와서 쫓아내요. 그랬어요. 16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갔을 때는. 16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거의 3,500여 명의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허락을 이제 심의를 받고 이 다 검문소를 통과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거기에서 정말 프로스트레이트, 바닥에 엎드려 누워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제 이 아랍 사람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 충돌이 있을까봐 이스라엘 경찰이 아예 그 왁프를 근처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아랍 나라들에 봤을 때는 이게 현상 유지에서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현상 유지는 저 위에서는 무슬림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어떤 다른 종류도 종교도 저 위에서는 기도할 수 없게 돼 있는 게 현상 유지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을 간 지 16년이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와 지금의 상황은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저 성전산에 올라갈 때 바로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에 제3성전의 모형이 거기에 만들어져 있어요. 제3성전의 모형이.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초정통파의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도 지금 일어나는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전쟁들이 그냥 일반적인 그동안의 전쟁들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많은 기독교에서 이제 엔드타임 이런 어떤 시간대를 볼 때 곡과 마곡,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유대교에서 보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는데 사람 메시아가 오는데 모든 나라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특히 곡과 마곡에 있는 지역의 나라들이 우리를 둘러싸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고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전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 되게 하는 그게 인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거 돌아가는 거죠. 2023년 10월 7일부터 계속 전쟁을 시작한 채로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2023년 10월 7일은 전 세계에서 정말 어떤 획기적으로 이 타임라인이 바뀐 시간이에요. 이 10월 7일의 학살은 이스라엘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로도 상상하지 못했고 인간적으로도 이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잃고 우리나라가 필요해. 이 유대 국가가 있어야 돼 하면서 48년에 이 팔레스타인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 국가를 세워야 돼 하고 이 땅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내 나라가 있으면 내가 우리 유대인들을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디펜스 포스는 내 그 국민들을 지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IDF가 생겨났는데 그 땅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이렇게 얕잡아봤고 진짜 하찮게 봐놨던 하마스가 그렇게 철책을 뚫고 그렇게 쏟아져 들어와서 여자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애를 산채로 불태우고 사람들 시신까지 그리고 목을 자르고 하는 그런 잔혹행위를 벌이면서 사람을 잡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더 많은 무기와 더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 위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 하마스는 이미 가자 안에 봉쇄된 채로 구호품만 받고 있는데 그 구호품 안에서 이런 무기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마스가 이런 짓을 그리고 이게 뭐 한두 명만 이렇게 찝쩍찝쩍 온 테러가 아니라 5,000명이 넘게 들어왔어요. 한 번에 그 새벽에. 2023년 10월 7일 아침에 새벽 6시 반부터 뭔가 계속 울리는 거예요.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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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리는데 이거 또 로켓 날라왔구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날라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해. 7시 반부터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죽는 거를 라이브 자기 페이스북 어카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는 모습들이 라이브가 방송이 돼요. 하마스가 그 키부츠를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로켓이 날라오고 총소리가 나니 방공호에 들어가서 어떻게 전화기나 이런 거는 식탁에 두고 들어갔을 때 하마스가 그 식탁에 있는 전화기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내보냈어요. 애들을 죽이고 애들을 몹쓸 짓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보냈어요. 그랬을 때 이 7시 반부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오는데 페이크 뉴스야? AI야? 이거 사람들이 혼돈이었어요. 이거 너무
끔찍한 거라서 이게 진짜로 일어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누가 만들어서 테러로 이렇게 보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게 막 퍼지는데, 그리고 이제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그냥 쏟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쏟아진 거는 페이스북에 왜 그걸 릴리스 안 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에서 릴리스 못하게 하는 거고, 이스라엘 군에서 하마스는 요 고프로랑 자기 바디캠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는 걸 전부 다 촬영을 했어요. 그게 테라바이트만큼 넘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수거한 거는. 그 테라바이트가 넘는 것들을 다 공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일어나자마자 이거 진짜로 그런 거야?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부인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10월 7일 일어나고 그 현장에 7일째에 들어갔어요. 기자들 처음 불렀을 때. 시신이 수거되지도 않았고 피비린내 나고 썩는 냄새와 화약 냄새가 다 뒤섞여 있어요. 피 냄새가.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일들 안에서 10월 7일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한 어떤 하나의 상처가 됐어요. 10월 7일 이후로 가자하고 싸우기 시작했고 헤즈볼라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는데, 그 이란은 그동안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에게 돈을 계속 지원해주던 나라들이에요. 그러니 가장 문어의 머리가 되는 이란과의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그러니까 계획은 했으나 설마 일어날 줄이야. 모두 다 설마 하던 설마의 하나의 액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하마스 외뿐만 아니라 2024년은 헤즈볼라를 완전히 그냥 다 이스라엘이 다 박살을 냈죠. 그리고 나서 2025년에 작년에 딱 12일간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시설 파괴한다고 다 쾅쾅쾅쾅 쳤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이 아주 표적 암살을 하면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고위 관리 한 45명을 싹 제거를 해요. 45명. 다 15명은 부상으로 살아났지만 30여 명 그리고 핵과학자들 다 싹 죽였는데, 그 이후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 당시 지금 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대 거의 80%를 제거했어. 탄도미사일 80% 70%를 제거했어. 방공포대 거의 90%를 다 제거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2025년 6월부터 12일간. 그런데 그 1년 사이에 이란은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을 다시 재정비를 했고, 그리고 나서 올해 2월 28일 다시 전쟁이 시작돼요. 이 전쟁에서는 궁극적으로 작년에 해결하지 못한 거, 그래서 가장 강한 파워로 그냥 탕 친다고 생각했던 게 알리 하메네이까지, 이란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를 하고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퍼부어댔지만 40일 동안 전쟁을 했어요. 40일. 4월 6일부터 시작해서 2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간을 전쟁을 했고,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이란에게. 그런데 그 엄청난 타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거의 드론 400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아직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엄청나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요격시킬 수 있는데, 요격시키는 그 미사일들이 하나에 200만 불짜리예요. 그리고 이 이란은 400대씩 하루에 만드는 그 드론이 10,000불에서 30,000불이에요. 잽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계속 유통 라인들, 저장소 이런 것들을 많이 타격을 했지만 엄청나게 지하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지하 안에 지하 시설을 만들어 놓는데, 그 지하 시설은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오리지널 도움은 북한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나? 비디오를 어떻게 틀죠? 네. 북한이 도와주는 이 터널은요, 이거는 레바논에 있는 터널이에요. 2005년, 6년부터 북한의 건설 회사가 레바논에서 도와줘요. 시리아에서는 핵시설을 만들어줬었죠. 그거를 이스라엘이 또 가서 폭발을 했네. 그리고 나서 레바논 남부에는 이런 터널들을 굉장히 많이 전수해주고 만들어줬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은 지금 레바논은 바로 붙어 있는 국경이고, 레바논도 굉장히 험지이고 이제 안반산이에요. 그거를 뚫어내는 게 기술이 북한에서 도와준 거고요. 하마스 터널 같은 경우는 모래이기 때문에 뚫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모래를 하고 시멘트 이거 프레임을 씌워주고,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들은 헤즈볼라한테서 가서 배워서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다 쭈루루루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이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곡괭이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워싱턴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지금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손봐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이 곡괭이산이라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까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알고 있는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봤던 그 세 군데 나탄즈, 이스파한 그리고 타브리즈 요 세 군데에 있는 핵시설은 타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곡괭이산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찰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이 수십 년 동안 공사가 일어났던 곳이고 이곳은 굉장히 높은 1600m의 산이고 안반산이고 그 밑에 150m를 내려가요. 150m 내려가면서 그 터널들을 하나하나의 챔버 구멍들을 어떤 저장소들, 무기들의 저장소, 원심 분리기 있는 곳, 뭐 이런 저장소 방방들을 지그재그처럼 이렇게 개미집들이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것처럼 지그재그로 만들어 놨어요. 하나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 안반산을 뚫을 수 있는 게 지금 현존하고 있는 뭐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m에서 아주 깊게 들어가면 10m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지금 150m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파괴를 하려면 지상군이 어떻게든 들어가서 작전을 해서 폭발물을 넣어서 폭파시켜서 안에서 폭파하게 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막 위험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핵이라는 무기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거가 그 첫 번째 유튜브 영상을 잠깐 틀어드릴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 네. 요거 말고요. 추가 공습을 하는 것 안에서 곡괭이산이라고 얘기하는 나탄즈 핵시설 근처에 있는 그 시설도 언급하면서 이란인들에게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가 거길 타격할 수도 있다. 우리가 거길 타격한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픽엑스 마운틴을 타격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곡괭이산이라는 곳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첩보 커뮤니티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공습을 하느냐 마느냐 목표물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해서 사찰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 곡괭이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핵무기 관련된 것이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산 자체가 돌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산이고 150m 깊이까지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벙커버스터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파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거는 전략적 핵폭탄이나 그런 거나 떨어뜨리면 몰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GBU 벙커버스터 같은 경우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1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하고 계속 오늘 밤도 때리고 내일 밤도 때리고 다음 주에는 전력발전소도 때리고 인프라도 때리고 이 픽엑스 곡괭이산도 때릴 수 있어 라는 발언을 높여갔는데, 이런 높여가는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극비 안보시설 디모나 원자로를 전격 방문했다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서 밝혔어요. 그리고 디모나 네게브 서밋이라는 이스라엘 내부 회담에서 이란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도 조용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이전 상황에 재방송을 기대하지 말고 완전히 다른 훨씬 더 강력한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비돼 있고 우리를 공격하고도 무사하리라고 기대하지 마시오. 이전과 똑같은 수준의 대응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 대응도 충분히 강력했겠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다른 더 강력한 대응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2배로 되돌려주지 않던 시절은 끝났다. 우리는 이란의 악의 축에 그렇게 행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를 해치는 그 누구에게든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네게브에서 디모나에서 이스라엘의 원자로가 있는 지역에서 이 발언을 했다는 것은 이란을 향한 아주 강도 높은 경고였죠.
지금까지 네타냐후 총리가 발언했던 여러 어떤 성명서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전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압력을 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국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의 핵 모호성 정책 때문에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벌써 1969년 이때부터요. 이스라엘이 진짜 몇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최소 90기에서 최대 200기, 어떤 이들은 최대 400기까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탄두를 가지고 있고 탄두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탄도미사일을 탑재해야 되고 소형화해야 되고 탄도미사일이 날아갈 때까지 안정화할 수 있는 그 안정화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운용에 필요한 여러 기술들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기술 수준이 단순한 원자폭탄을 넘어 기술적으로 훨씬 진보된 수소폭탄, 열핵무기와 전술 핵무기까지 보유한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운용 준비 상태로는 핵 3축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완벽한 핵 3축 체계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지상을 통해서 핵탄도를 날려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지상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예리코2, 예리코3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고 운용을 하고 있죠. 공중 전투기로도 F-15I, F-16I 등 전투기에 탑재해 투하할 수 있는 핵 중력 폭탄 및 공중 발사 크루즈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도 보낼 수 있고 잠수함을 통해서 해상으로도 이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상으로는 독일제 돌핀 잠수함을 운영 중에 있고요. 여기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장착해서 적의 선제 공격을 받더라도 바다에서 보복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까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이 한 번도 이런 테스트한 적 없지 않느냐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핵실험을 단 한 번도 선언하거나 실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의혹이 있는데 벨라 사건이라고 불리는 1979년 남인도양에서 발생한 벨라 사건 당시 감지된 핵폭발 섬광이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공동으로 진행한 비밀 핵실험이었다는 것이 지금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79년에 이미 핵 관련된 실험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받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NPT 미가입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남수단 이렇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들과 더불어서 NPT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IAEA의 사찰단의 접근을 그냥 원천 차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몇 개가 있고 무엇을 했다 이런 걸 전혀 공개할 의무가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묵인과 비호 하에 이스라엘이 핵 무기를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핵 모호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피하는 것을 또 묵인을 했고 국제사회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핵 사찰 압박을 가할 때마다 유엔에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방어를 쳐주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일으키고 미국은 모르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미국은 손 안 대고 이스라엘을 사용해서 코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적격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곡괭이산 이야기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네게브의 디모나 원자로가 있는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란에게 압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쉽게 이 핵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했다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도 전략적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설예를 남기기 때문에 미국도 이스라엘도 함부로 쓸 수 없는 카드이기는 하나 이란을 압박시키고 전 세계를 좀 긴장시키는 정말 초강력 강도 높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도 높은 발언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면은 정말 큰일 날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제가 16일 날 했던 브리핑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까 1분짜리 그거 좀 틀어주시겠어요? 16일 날 제가 16일 날 했던 브리핑입니다.
7월 29일 주요 뉴스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장례식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만난 것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의 이란 선박 공격 이후 이란의 보복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이기에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당초 워싱턴에서 별도의 공식 회담을 추진했으나 최종적으로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돈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이란의 위협을 비롯한 양국의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엿새 동안 조용한 국면을 이어가던 가운데 지난밤 이란의 기습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밤 요르단의 주둔 중인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5발을 발사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3척을 타격했습니다. 미군은 오늘 새벽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사흘간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이뤄진 30여 차례 드론 공격에 대응한 것으로 이라크 동부 전역의 여러 테러단체 무기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오늘 저희가 선택했던 이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나는 헤드라인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16일 날 했던 브리핑에서는 핵이라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리고 능력도 있지만 설마 사용하겠어? 그리고 설마 절대 사용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모두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이 곡괭이 산에서는 지금 계속 다시 핵 관련된 모든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그 포착된 정황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돼. 뭐 이스라엘이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가 더 다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모든 나라들이 이 곡괭이 산에서 이란이 지금 핵무기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만약에 이게 민간 시설이었다면 굳이 130m 내려가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원심 분리기에서부터 필요한 모든 것들, 이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 챔버에 만들어 놓고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완성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미국만, 이스라엘만 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 Nuclear Earth Penetrating Weapon 해서 NEPW라는 것을 B61-11이라는 이 폭탄을 전략적 그러니까 전술적 벙커버스터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술핵, 그렇죠. 전술핵 벙커버스터라고 이름을 명명을 하는데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벙커버스트가 먼저 구멍을 내서 입구를 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B61-11 이게 들어가서 음파를 이용해서 모든 콘크리트를 전부 다 파괴하는 그래서 옆으로 그 지하에서 핵무기가 터지게 하는 그런 원리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도 실전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진짜 들어가서 얼마나 폭발을 해서 그리고 이 레디에이션 이런 지진파랑 충격파가 얼마만큼 이렇게 세게 나갈지도 그리고 이 레디에이션이 밖으로 퍼질지 이것조차도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을 한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이 자신들의 군인들이 자꾸 전사하거나 사망한다면 미국 내에서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서 폭발물을 집어넣고 나와야 하지만 거기가 가장 지금 삼엄하게 경비가 돼 있고 그리고 많은 지하 미사일 도시와 둘러싸여 있고 이런 곳을 쉽사리 지상군을 넣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지금 가장 가지고 있는 전략적 무기들 그런 것들로 쿵 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 능력은 되나 그거를 썼을 때에 선례를 만들면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리고 가장 큰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는 계속 여러 번 나 까딱하면 핵 누른다 이걸로 여러 번 계속 경고 발언을 압박 발언을 했었죠. 그런 사례에서 이 어떠한 핵 무기들라도 사용이 됐다가는 정말로 전 세계에 난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지금 카스피해는 이란의 북쪽에 있는 대륙으로 막혀 있는 바다죠. 이 카스피해를 통해서 이란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게 그리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통해서 중국으로 이란은 석유를 계속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러시아나 중국에서 오는 무기나 이런 재료들을 이쪽에서 받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카스피에 있는 이란의 선박을 공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란이 사히드 드론이라고 러시아에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란의 선박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란이 그거에 대해서 화딱지 나서 카스피에서 우리 선박을 공격한 우크라이나를 우리는 보복하겠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모든 거점은 다 우리의 타격의 대상이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그 선전포고를 날리면서 젤렌스키는 아니 우리는 지금 이 전선을 확대한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전선을 확대한 게 아니라 이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우고 있을 때 이란은 무기를 보내주고 있었던 하나의 전선이고 북한은 용사들을 사람들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전선이다. 이러면서 전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이 전선을 동일시한다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원래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리고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한번 같이 만나는 걸로 얘기가 조율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따로따로 미팅을 했어요. 따로따로 미팅을 하고 3명이서 같이 미팅을 하지는 않았어요. 젤렌스키는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거의 5년이 더 가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드론에 대한 전력을 정말 모두 다 질 줄 알았는데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방어를 하고 전략적 드론을 되게 많이 잘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트리엇 미사일까지 제조하는 거를 너희한테 넘겨줄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상태인데 젤렌스키는 그것만으로는 지금 러시아를 제압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동맹국을 원하는 거고 이 동맹국에서 당연히 미국은 항상 지원을 하는 지원국이고 이스라엘의 전선을 어차피 같은 적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선을 확대하려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젤렌스키가 아니야 우리는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없다라고 했지만 그러면서 이란 외무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외무장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사태 악화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손실에 대한 배상이 있어야 된다. 이거 실수였대. 그리고 이거 손해에 대한 배상만 해줘. 이렇게 지금 살짝 무마하는 듯한 외교적 모습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린지 그레임 상원 의원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하고 지금 장례식이 그러니까 오늘 새벽 어제 있었죠. 미국에서. 그랬을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서 연설을 했고 네타냐후 총리도 린지 그레임은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지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가겠다 해서 장례식을 갔고 젤렌스키도 장례식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 때에 네타냐후 총리와 젤렌스키와 그리고 또 네타냐후 총리와 피터 헥세스 전쟁부 장관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착 이야기 안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란은 오늘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요르단에 있는 미국 기지를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기습 공격을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또 공격하면서 6일 동안 그동안 조용했던 것을 다시 불을 지피고 있어요. 이 상황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이스라엘은 이것을 봤을 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신학관에 따라서 이게 곡과 마곡이 뭐 천년왕국 이후니 전이니 아마겟돈이 언제니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유대교에서 보는 관점은 아주 간단해요. 에스겔서에 있는 그 곡과 마곡의 나라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연합하고 이란까지 연합이 되면 그리고 터키까지 이제 연합이 돼서 이스라엘을 치고 오려고 하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기 직전에 전쟁이 곧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2023년 이 10월 7일 그 기점으로 모든 전략의 이 국방 전략을 완전히 바꿔요. 이전에는 디펜스 포스였잖아요. 이제는 디펜스가 아니라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얘기를 하고 죽일 능력이 있으면 먼저 가서 타격한다예요. 왜냐면 쟤네는 죽인다고 나한테 얘기했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타격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런 일들이 있을까봐 정말 오래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다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핵무기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과의 지금 관계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의 다른 점, 엔드게임이 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계에서 적당히 협상을 원해요. 이란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원하는데 이란은 테러 정권이에요. 이슬라믹 레볼루셔너리 가드가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 이맘들에 의해서 종교위원회에 의해서 조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협상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표로서 협상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지 이들의 위협을 제거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은 이들이 생존적 위협이 되기 때문에 생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엔드게임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간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유일한 민주국가로 옆에 있는 많은 무슬림 나라들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진짜 죽이러 오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방어해서 난 살 거야. 내가 살리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난 죽지 않겠다예요. 이 시간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난 쟤네를 터뜨릴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입장에선 그 터뜨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큰 영향력은 미국의 압력은 있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미국이라는 지원까지도 다 돌아서는 거예요. 모든 나라로부터 다 등돌림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경을 읽을 때 마지막 때 정말 이스라엘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시간을 안다. 시와 때를 알 수 있듯이 지금 우리는 그 시와 때를 정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나의 기도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뭐 자녀를 위해서 이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대에 한국 교회가 이 중간에서 어떻게 선포하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를 정말로 눈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 같고 이용희 교수님이 이 아비게일 미션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시지만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로서 축복을 다시 받아서 북한의 동포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 축복이 한국에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의 정말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 어느 곳이나 다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시 이스라엘까지 그 복음을 들고 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아부월 9일에 끝나고 이렇게 딱 가시는 그 시간조차가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저는 굉장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한국 뉴스는 너무 어려워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그냥 이 기도만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서 한국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에스더가 하고 있다라고 저는 너무나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말 모든 분들이 20년 동안 이곳에서 철야를 하면서 나이트워치를 하신다는 그 자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가능하지 않지만 정말 듬직한 충성된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믿고 정말 이 자리에 같이 서서 정말 지금 이제 때가 왔습니다라고 나팔을 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이 KRM 워치우먼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동안에 와치를 하고 있는 우리 이거 내 거가 이거 나만 보고 있구나. 죄송. 혼자서 보고 죄송합니다. 우리 저 때문에 안 보이네. 저희 세 명의 PD와 여기가 가나안 도구예요. 진돗개처럼 생겼죠.
이세벨을 잡아먹은 개의 후손입니다. 가나안 도구예요. 이름은 조이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기한 거는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는 좀 요새 좀 많이 싸나워졌는데 아랍 사람만 되게 짖어요. 아랍 사람한테만. 희한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또 왔대 애들 있는 데는 또 괜찮아. 근데 얘가 조금 싸나워졌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먹을 만한 애예요. 이세벨을 먹은 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저희 3명의 우리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우리 여성 전사들이 KRM에서 왓치맨을 서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이는 우리 근방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치더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3주간의 금식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아부월 9일 전까지 이 21일 동안에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었는데 이 금식 기도를 마무리하는 기도 제목에서는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 아니면 뭐 대환란 어떠한 명령이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통치를 맡기시고 잠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같이 이제 우리가 나아갈 건데 올라가시면서 교회에게 이 땅의 통치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주로 나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며 더욱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시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는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전쟁의 때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교회가 땅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관점으로 마땅히 될 일들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겔이 본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기업이 회복됐던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와 열방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기업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같이 기도할까요? 네, 그래서 에스더로서 에스더의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로서 나중에 이 에스더로서 선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던 것들을 같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 에스더에서 이곳 대한민국에서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에스더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정말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로 축복합니다. 끝날에 이르려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남이 있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오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을 행하는 에스더 운동본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들의 행동과 말씀의 명령을 따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나라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